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경기도 화성의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에서 24일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외국인으로 중국인 18명, 라오스인 1명, 국적불명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 31분께 화성시 정곡리의 리튬 전지 생산업체인 아리셀 공장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리튬 전지 가운데 한 개에서 폭발하듯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2층에만 리튬 전지 3만 5천 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신은 2층 곳곳에 있었다며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공장 내부에 보관된 리튬 전지에서 간간히 폭발이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주재로 사고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최근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북한 방문은 모스크바와 평양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문으로 북러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건설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작업을 계속하면 좋겠다는 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스크바 방문 초청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해외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북러 간 이번 협정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K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 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타킴스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4기는 러시아군 대공방어 시스템이 요격했지만 나머지 1기는 공중에서 집속탄 탄두가 폭발했다며 이로 인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미국 인공위성 정보를 토대로 미국 전문가들이 입력한다며 세바스톨의 민간인을 고의로 노린 이번 공격의 1차적인 책임은 무기를 공급한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내 2개 도시에서 23일 테러 공격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다게스탄 수도 마카치칼라와 데르벤트 지역의 유게오 회당과 종교의 성당에 괴한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19명이 넘는 경찰관과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하고 6명의 무장괴한이 사살됐다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세르게이 멜리코프 주지사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며 15명이 넘는 경찰관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4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가자 병원을 공습해 가자지구 보건부 응급담당국장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하니알 자파라위 응급담당국장의 사망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의료진 수가 500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대규모 굴착 작업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새 협정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최고는 16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이 관측됐습니다.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는 건물 외벽도 뜯겼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정찰위성 발사 준비 작업인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 패드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19일자 위성 사진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발사 패드의 남쪽 지대와 맞닿은 바깥 부분에 대규모 굴착 작업 흔적이 뚜렷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목으로 울창하던 곳이지만 굴착 작업으로 지금은 가로 약 25m, 세로 25m가량의 면적이 흙바닥을 드러낸 공터로 변했습니다. 과거 위성 사진과 비교해보니 굴착 작업은 지난 5일 전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돼 11일부터 현재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의 발사 패드에는 서쪽 끝에 발사대가 반대편 동쪽에 로켓 추진체를 조립하는 주처리 건물과 이를 수직으로 세우는 조립 건물이 있습니다. 이번 굴착 작업이 이뤄진 지점은 주처리 건물 바로 옆입니다. 주처리 건물에서도 일부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하얀색이던 주처리 건물이 16일부터는 초록색으로 식별됩니다. 건물을 덮고 있던 하얀색 건축 자재가 해체되면서 초록색 속살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 패드에서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약 1년간 아무 움직임도 없던 기존 발사 패드에서 갑자기 큰 변화가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기존 발사 패드의 조립 건물을 발사대 바로 옆에 붙였으며 약 한 달 만인 6월엔 이를 발사 패드 중심부로 옮겼습니다. 이후 기존 발사 패드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대규모 굴착 작업과 주처리 건물의 외벽 해체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문제점을 심의할 것이라면서 추가 발사를 예고했는데 이번에 포착된 변화가 그런 과정의 일부인지 주목됩니다. 다만 북한은 정찰 위성을 쏠 때마다 이곳에서 약 3km 떨어진 새 발사 패드를 이용했습니다. 실패로 끝난 지난달 발사는 관련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발사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발사가 기존 발사 패드에서 이뤄질지 불분명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한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신하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23일 한국의 KBS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확히 밝힌 발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였다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향후 한러 관계에 대해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실장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고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러 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북 초정밀 무기 공급 가능성을 우려하고 경고에 나선 것은 레드라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 추진 잠수함, 군사위성 등 첨단 전략무기 기술 이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의 첨단 전략무기 기술 대북 지원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지만 초정밀 무기 또는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은 물론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은 F-35 스텔스기 등을 통해 북한의 주요 지휘부를 무방비 상태에서 타격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초정밀 유도 기술을 탑재한 대공미사일이 북한에 제공되면 이런 북핵 억지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40 계속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그나마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 중에 가장 큰 그의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초정밀 무기 공급이 한국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과 KN-23, 24, 25 같은 신형 전술핵 미사일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러시아의 초정밀 유도 기술은 목표물 타격에 대한 오차 범위를 10m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형 전술유도 무기 중에 600mm 방사포 같은 거, 그게 4연장 또는 6연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발사대 하나가 아니라 보통 10개 이상 이렇게 쫙 라인업해서 쏘잖아요. 근데 그게 초정밀로 해가지고 쏘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폐화돼 버리는 거죠. 이런 가운데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직후 군부 최고위 인사를 내세워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한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해 미국이 자국 원조 무기의 사용 제한을 추가로 완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극악한 반러시아 대결광의 진보를 깡그리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당초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자국산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금지했지만 전선 상황이 악화하자 이를 완화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의의 행동이며 철저한 정당 방위라며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전략적 안정,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군부 최고위 인사의 이번 담화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넘어 북러가 새로 체결한 조약에 따른 군사적 지원 확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러는 최근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침공받을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북러 국내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물밑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미국이 그런 첨단 무기에 통해서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망설이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미 한 당국은 북러가 새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 측이 북러 불법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위협에 대응에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북러 협력을 과신하며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굳건한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은 러시아 안보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된 셈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무기나 병력 지원은 물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인 어떤 살상무기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추가적인 조치로 한반도 쪽에서의 어떤 군사적 긴장 구조, 도발적인 행태, 이걸 통해서 미국이 과연 세계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굉장히 수위 높은 도전을 야기할 가능성도 유의하고 좀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안보 태세의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북러 조약과 중동 사태 등이 미칠 군사와 경제 안보에 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새 협정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블링컨 장관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2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이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이 전 세계 평화 및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복잡하고 진화하는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20일 밤 뉴욕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러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장관이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통해 상호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 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강조하고 대북 독자 제재 및 테러 수출 통제 품목 신규 지정 등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관련 동향을 계속 유의히 주시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조약 체결로 자신감을 얻고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잠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what it says on paper, but I think Kim Jong-un would recognize that the Russians are not willing.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이 조약과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이용해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로드 윌슨 센터의 이성윤 연구원도 20일 VOA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이후 북러가 군사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whether this new cooperation agreement leads to a treaty.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두 정상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 이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하고 북러 간 협력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별도의 보도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하라고 했다며 이에 카미카와 외무상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부는 이날 두 장관이 20분가량 통화하고 최근 러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을 설명했고 카미카와 외무상은 북러 정상회담이 일본을 둘러싼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북한 문제 대응을 포함해 일본과 한국 및 일본과 한국, 미국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북한처럼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필요성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 협정을 통해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러시아를 북한과 나란히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20일 미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겁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이날 그레이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잔학 행위를 저지른 두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Two of the most autocratic, atrocity-committing leaders in the world. 블루멘탈 의원은 이 사진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시무시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에 맞선 협력의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핵 전문 지식을 전수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기밀 브리핑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며 러시아는 수년 동안 북한이 이런 종류의 핵 능력을 갖추는 것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이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할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 중 북한은 자체 방위력을 갖출 권리가 있다고 한 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며 미국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근거로 북러 새 상호 방위 조약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러 방위 조약 이후 이제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 다른 어떤 순간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after the defens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t is time for us to push back. 이어 북한과 방위 조약을 맺는 모든 국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루멘탈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에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34가지 근거 중 하나로 러시아 정부가 현재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또 다른 국가이자 러시아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에 대한 불법 합병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외교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북한과 쿠바, 이란 등 4개국입니다.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북한에서 억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VOA는 국무부와 백악관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인이 러시아와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이 아닌 침략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원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필요성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20일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 이례적인 방문은 새로운 현실의 신호이며 미국과 우리 동맹 및 전 세계 자유의 세력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rare trip was a sign of a new reality. And it amounts to bad news. 이어 러브 파트너십은 점증하는 공격자 축의 한 측면일 뿐이라면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란 간 유대 심화가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특히 북러세 방위조약 체결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 중국 및 이란의 대러 지원을 언급하며 미국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했듯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 그들도 나서 핵부담 공유에 참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또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에 배치했던 곳,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위커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역내 새로운 핵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위커 의원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현재로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장관은 최근 VOA의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건 현 시점에선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necessary at this point, and frankly, it undercuts, in some ways, the.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이는 오히려 집단 안보 체제를 흔들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으로 북한, 러시아의 밀착이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근본적으로 군사적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오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인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양한 무기 활동과 야망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Well, the first thing to say is that it is important. It is a big change. Because as you know,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북러 관계의 밀착이 미국의 전략 계획을 확실히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선 미군이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의 수준을 더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that's a necessary response. I think you have to understand where this is coming from. This is not any interest by Russia in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의 전쟁에 관여하는 건 러시아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미국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대북 지원에 있어 새로운 약속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도 없다며 군사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0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지원이 잠재적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영내 동맹인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당국체들이 북러 새 협정과 관련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don't see any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up the ante here. I think making the right statements, which I 갈루치 전 특사는 북러가 군사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했지만 미국이 당장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할 만한 수준의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할 조짐이 실제로 보일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There are physical ways to block transfers, but you have to know the transfer is taking place.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러시아의 기술이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제법상 그리고 유엔의 제재 체제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군이 현재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미한 동맹이 단합된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연합군이 강력한 억지 태세도 이어가면서 고강도 수준의 전술훈련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1일 VOA에 북러 조약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잠재적으로 도발을 더 늘려갈 것에 대비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어 체계를 통합하고 다층적인 방어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 사안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n China's interest not to see Russia destabilize Northeast Asia. And 프로닌 석좌는 중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푸틴이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놓으려는 전략은 중국이 원하는 것에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어 러시아의 공격용 군사기술 이전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기에 한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새 협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러시아 양국에 안보리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새 협정에 대해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반자 협정에 명시된 긴밀한 군사 협력에 크게 우려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테러 무기 이전을 거듭 규탄해왔다고 전하며 푸틴과 김정은이 합의한 상호 군사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반자 협정은 우주 및 원자력 분야와 같은 과학과 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다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종류의 협력이 유엔 제재 체제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북러 간 새 협정 체결과 관련해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북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sanctions approv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relation to the DPRK.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날 중동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대북 제재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이 협정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조셉 뷰트란이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BOA에 북러 간 밀착이 영내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Does this affect the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Obviously it do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가 북한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새 군사 조약을 맺은 것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전 구소련 공화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는 21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러시아 관계가 격상됐다는 점보다 양측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무기보다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할 첨단 기술이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1997년에서 2001년까지 구소련 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고 현재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인 세스타노비치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세스타노비치 대사님,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다만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을 의미하는 걸까요? Yeah, there's the treaty language, which is important to study, but it's not the most crucial thing. 조약 문구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린 양측이 비밀리에 논의한 내용을 모르기에 두 지도자와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발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한쪽이 다른 쪽을 돕게 될 전쟁 발발 위험엔 많이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한의 군사기술과 장비를 더 이전에 다른 나라들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한국을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새로운 북러 동맹관계가 맺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양측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이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 거래를 공식화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까요? Putin doesn't care whether it's open or secret. He's been benefiting a great deal from having it been. 푸틴은 공개적으로 무기 거래를 하든 비밀리에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거래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죠. 양측은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 더 솔직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술 수준과 무기 수량이 양방향으로 증가하느냐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기술 수준과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군사장비의 양이 증가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스타노비치 대사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입되는 북한 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doubt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increase its assistance and supplies to Russia exponentially.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진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북한 공장 등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조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죠. 푸틴이 집중한 건 자신이 북한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죠. 푸틴은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했죠. 그 무기는 어디를 겨냥하겠습니까? 전 세계가 북한을 무책임한 국제 행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푸틴이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언가를 주면 그들이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위협의 본질입니다. 한국 등이 걱정하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위협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푸틴은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위해 북한에 간 거군요. 포탄은 방북 전에도 이미 공급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갔을까요? We know there are two possible answers. One is North Korea wanted the visit. Kim Jong-un wanted the visit as a quid 답은 pro quo.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방북을 원했을 가능성입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미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에 더해서 푸틴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원했을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푸틴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기회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마 푸틴의 셈법엔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어느 선까지 갈까요? 핵 추진 잠수함, ICBM,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북한에 넘길까요? 아니면 북한의 군사기술을 넘길 거라고 그저 빈말로 위협하는 걸까요? Putin has shown us in the past couple of years that he's prepared to be quite reckless. 푸틴은 지난 몇 년간 꽤 무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엄청나게 무모한 행동이었죠. 푸틴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신이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끝도 없이 무모해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대부분 허풍이었죠. 하지만 그가 북한에 더 정교한 수준의 군사기술을 제공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 핵전쟁을 위협하는 것만큼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스타노비치 대사님, 대응 측면으로 넘어가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t's a responsible one. I think it is very much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되돌리고 제재와 다른 수단을 통해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매우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연합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군사장비를 공급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은 상당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고 좋은 조치입니다. 미국은 북러 협력 심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재나 규탄 외에 더 실질적인 조치가 있나요? I think that all kinds of support for Ukraine are appropriate.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중국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기술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 만족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걸 원할까요? 중국은 이런 종류의 행동에 대해 많은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스타노비치 대사님, 구소련 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셨는데요. 이번 북러 조약은 북한과 소련이 1961년 맺은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과 현재 러시아 상황에서 유사점이 있을까요? Well, I don't think the parallel is necessarily related to the internal situation in
지금 러시아와 1961년 소련의 내부 상황이 비슷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상 유사점이 있습니다. 1961년 당시 소련은 자신의 힘을 다른 나라에 과시하기 위해 사방으로 뻗어나갔던 때였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마오쩌둥과 수사적 대결을 고조했죠. 당시 소련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는 빈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매우 격앙된 회담을 가졌습니다. 소련은 쿠바 혁명가들과 새로운 접촉점을 만들었고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소련 외교 정책에서 무모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점은 이제 러시아의 무모함이 고조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1997년에서 2001년까지 구소련 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세스나토비치 전 대사로부터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북송하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등 동맹들과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1일 우리는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해 수많은 북한인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최근 한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 중단 요청을 사실상 일축한 데 대한 비의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송 뒤 고문과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의무를 준수할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21일 VOA에 중국이 자신들의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송환을 확인한 유엔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y're violating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They are totally dismissing what the United Nations' own findings have confirmed. 숄트 의장은 그러면서 이는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이자 국제사회의 지도자가 되기보다 김씨 정권의 지시를 따르는 중국 공산당의 추악한 얼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한 질문에 중국엔 소위 탈북자란 개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관련 당사국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이 이를 처리하는 데 걸림돌을 조성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인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안보 대화 뒤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A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한국 경기도가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신청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수소인성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정수시설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경기도가 신청한 정수시설 관련 물품 90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6일자 서한에 따르면 북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총 50만 6천 달러 상당의 우물용 밸브와 파이프, 배관, 태양광 발전을 위한 모듈, 휘발유 등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북한 농촌 주민의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정수시설을 북한에 지원하려 한다며 1718 위원회에 관련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 대상은 평안남도 온천군 안성리와 인근의 아동과 임산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면제 물품은 한국의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단둥이나 다롄을 경유해 남포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재위는 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 기간을 12개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폐쇄한 북한이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구 등의 지원 물품 반입은 지연하고 있어 경기도의 제재 면제품이 언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에도 유엔 안보리로부터 북한의 돼지 축사 지원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탈북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탈북민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주재하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행사는 제21회 북한자유주간입니다. 주최 측인 북한자유연합은 21일 VOA에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탈북민 대표단과 함께 7일부터 11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8일엔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가 국무부에서 탈북민 대표단과 상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주재합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당초 터너 특사, 북한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수십 명의 대표단을 수용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국무부로 장소가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건 터너 특사의 공약이라며 탈북 난민 문제와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터너 특사의 의제는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just her commitment. I mean, obviously her agenda is very similar to ours and, in pressing forward on the refugees and 숄트 의장은 이번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일 링컨 기념관과 백악관 앞 집회, 10일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와 미국 의사당 잔디 광장에서 개최하는 연합 집회를 통해 이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8일부터는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워싱턴 여름 미션과 인턴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위하여 대신 말해주고 저들의 인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함께 워싱턴 DC를 향해서 가십시다.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해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등 전현직 관리와 지성호 전 한국 국회의원 등 탈북민들이 그동안 강사로 나서 한인 청소년들에게 북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북한 꽃제비 출신인 티모시 조 영국 의원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국장이 유엔 본부를 포함해 30여 개 나라에 초청받아 전 세계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의 연설은 미국에서 성장하는 한인 2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분단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은 행사 기간 미국 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막기 위한 의회의 압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선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제1회 미주 탈북민 대회가 열립니다. 민간단체인 한미연합회와 오렌지 카운티 민주평통이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한국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미국에서 탈북민 보호와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엔키아 북한 선교회 김영구 목사입니다. 탈북민들의 어떤 위상, 갖고 있는 잠재력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발굴해내고요. 아이들한테 그 티모시라는 분이 오셔갖고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또 멘토링도 해줄 수 있다는 그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 목사는 미국 전역에 사는 탈북민 중 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 한인들과의 친목 행사, 티모시 조 국장의 강연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12일 오후엔 중국 영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선 한국 정부 후원으로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청통한 관계자는 21일 BOA에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증언했던 중국 유학생 출신 김금혁 씨 등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위한 다양한 세션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1년 6월 24일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탐험가인 하이럼 빙엄이 잉카 제국의 유적지 마추픽추를 발견합니다. 최근엔 다른 여러 역사학적 증거를 토대로 처음 마추픽추를 발견한 사람은 하이럼 빙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마추픽추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 하이럼 빙엄이라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의 마추픽추는 해발 2,400m 높이의 산 정상 부근에 있고 구름이 산 허리를 감고 있을 때가 많아서 산 밑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는 심한 경사의 비탈이지만 정상은 넓은 평원입니다. 또 공중에서만 볼 수 있어 공중도시라는 수식어도 붙습니다. 마추픽추는 1983년 페루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970년 6월 24일 미국 상원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만든 통킹만 결의안 폐기에 관한 최종 토론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1964년 8월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65년 2월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은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했고 3월에는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미군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통킹만은 중국의 남해안과 베트남의 북부 해안으로 둘러싸인 만으로서 1964년 통킹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 2척이 북베트남군의 어뢰종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의회에 통킹만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결의안에는 미국 군에 대한 적의 무장 공격을 물리치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승인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주는 사실상 베트남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결의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상원에서는 찬성 88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반전운동이 거세지고 행정부의 외교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결국 미 의회는 통킹만 결의안을 폐기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